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4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항상 전 주차, 이전 주차 복습을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3주차에 강의했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차에는 이제 기반시설 계획 중에 그 주요 기반시설의 정의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은 먼저 12주차에 살펴봤고요. 13주차에서는 공간시설에서부터 나갔죠. 그 공간시설 중에서도 이제 광장 다음에 공원서부터 나갔습니다. 자, 공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도시공원과 도시 외의 지역의 그 도시공원법을 준용해가 설치하는 공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도시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그리고 주재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제 중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시설 개념의 생활권 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인데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또 나눌 수 있고요. 근린공원은 또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크게 또 이제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재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그 시도 또는 대도시에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별로 공원의 설치 및 규모 기준이 또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과 대부분의 주재공원은 그 규모 기준에 제한이 없는데요. 어린이공원은 1500평방미터 이상,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10,000평방미터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은 30,000평방미터 이상,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10만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권 근린공원은 100만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이제 규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공원 가운데 묘지공원은 또 10만 평방미터 이상, 체육공원은 10,00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이제 규모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을 꼭 다 지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법에 이런 공원의 유형별 설치 및 규모 기준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페리라고 하는 학자가 주창한 그 근린 주구 이론에 따라 가지고 도시공원을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체계를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선 15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어린이의 도보 한계 거리인 250m를 유치거리로 하는 이용권 범위로 하는 어린이 공원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 이용권 범위 500m로서 반경 500m의 근린주거구역 한 개당 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한 개씩 설치하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근린주거구역 한 개에는 4개의 어린이공원 그리고 1개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 설치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의 도보권 근린공원은 이용권 범위가 이제 1000m입니다. 그러니까 반경 500m의 근린주거구역 4개당 이걸 한 개 지구라고 하는데요. 이 한 개 지구에 즉 근린주거구역 4개의 도보권 근린공원을 한 개씩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한 개 지구에는 지구 중심의 도보권 근린공원 1개, 그리고 지구 내 근린주거구역 중심에 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한 개씩 총 4개, 그리고 어린이공원 16개 설치돼 가지고 총 21개의 생활권 공원 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도시공원의 체계적 배치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그리고 작은 규모의 소공원, 주재공원들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 도시 전체의 공원 배치제가 형성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 도시공원 배치 체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실제 이걸 현실에서 이루기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배치 체계로 여겨가지고 공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본 것이 이제 공간시설 중에 녹지입니다. 그래서 녹지는 도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녹지는 기능에 따라서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완충 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나 각종 사고, 자연재해, 기타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고요. 경관 녹지는 도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해서 또는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녹지의 유형, 그리고 녹지의 기능, 형태별로 녹화 면적률, 식재 수목, 면적 및 폭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외에도 공간시설의 유원지 그리고 공공공지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서 유통 공급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유통 업무 설비이고요. 유통 업무 설비는 일반 물류단지이든지 또는 유통시설, 운송하역시설, 저장 창고시설이 각각 1개 이상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유통 업무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통시설 하나만 있다든지 또는 뭐 운송하역시설 하나만 있다든지 하면은 이 유통 업무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통 공급 시설로 공동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와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전을 보존한다든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공동구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빈번한 노면 굴착에 의한 교통장애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노면의 내구력을 증대시키고 노면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노상 공작물을 철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다 끌어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면의 이용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로 끌어들여서 수용하는 도관의 유지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고 수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로와 도시의 미관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동구의 문제점, 공동구 뭐 설치하는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설의 필요 정도 또는 개설 시기가 일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최초의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가로에는 신설하기 어렵다. 기존 가로에 지하를 굴착해가지고 이 공동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 가로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지하철망을 갖다가 지하에 설치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밖에 유통 공급 시설로 수도, 전기 공급 설비, 가스 공급 설비, 열 공급 설비, 방송 통신 시설,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분류한 게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학교인데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각종 학교,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대학원 대학이라든지 또는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학교를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를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한 2가지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통합권의 범위, 주변 환경의 정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전체의 인구 규모 및 취약률을 감안한 학생 수를 추정해서 지역별 인구 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구에 1개의 비율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 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비율로 또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이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은 모든 체육시설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경기장시설, 뭐 종합운동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또 청소년 수련시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은 일상적인 생활권 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 공원,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고요.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 활동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 그리고 설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다른 이 밖에 공공문화체육시설로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큰 분류가 이제 방제시설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말 그대로 이제 비, 눈, 서리, 이슬, 우박 이런 강수가 모여서 흐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로를 의미하면서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운하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제시설이 이제 유수지가 있는데요. 유수지는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을 이제 합쳐서 유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명칭을 바꾸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유수지라 그러니까 뭐 어떤 토지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은 물론 이제 토지만으로도 구성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수시설은 집중강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재내지 또는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것을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천변 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저지대에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 시설과 연계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주로 설치를 합니다. 두 번째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공공시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 시설과 연계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방제시설로는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그리고 사방설비, 방조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크게 구분한 것이 이제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 뭐 설명할 거리가 많지는 않고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뭐 이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커다란 분류가 환경기초시설이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도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만한 내용은 많지는 않고요. 뭐 하수도라든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그리고 폐차장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안, 여섯 번째 강의안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진도가 조금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러긴 했는데요. 일단 진도를 예년보다는 조금 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가야 되는데요. 집행계획 중에 용도지역 지구제만 나가보도록 할 테고요. 거기서도 또 이제 토지용계획의 실현수단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는 여러분들이 저기 도시관리기획하면서 그때 조금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14주차에는 유연한 지역 지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으로 보시면 99쪽입니다. 자, 보면은 6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99쪽서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한 지역 지구제, 그러니까 지역 지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유클리드라고 하는 미국의 조그만 마을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 있는 유클리드 마을에서 지역 지구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지구제 조례가 이제 법적인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연방 최고재판소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연방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방 최고재판소가 이 유클리드 마을의 지역지구제 조례, 이건 헌법에 합치한다, 그래서 지지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역지구제의 합헌성이 인정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게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이 지역지구제가 미국 전역에 이제 보급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나라들에도 이제 급속하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1926년서부터 1945년, 1945년은 아니죠.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죠. 그래서 그래도 그 1945년까지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지역 지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처음 시작했다라고 해서 유클리드 지역 지구제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저도 처음에 유클리드가 이게 사람 이름인가? 유클리드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클리드가 저 사람 이름인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교재를 읽어보다 보니까 유클리드라는 게 이제 마을이었다. 그래서 유클리드 지역 지구제. 처음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창안한 그런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클리드라는 마을에서 출발한 지역 지구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게 이제 1926년서부터 1945년까지의 지역 지구제를 유클리드 지역 지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유클리드 지역 지구제가 많이 남아 있고요. 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유클리드 지역 지구제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라 할까요? 완화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클리드 지역 지구제의 특징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클리드 지역 지구제의 특징은 한 6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전 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정주의는 토지의 용도를 미리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필지가 굉장히 많은 필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필지들 중에 이만큼의 필지는 주거지역으로 쓰고 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이만큼은 상업적으로 정하고 여기에 있는 이만큼은 또 공업적으로 정하고 해서 미리 확정해 가지고 지정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다가 사전 확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누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적주의는 주거 등의 상위 용도를 공장 등의 하위 용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걸 둘러싸고 상업지역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을 둘러싸 가지고 공업지역이 누적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지구제를 운영하는 것을 누적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개발 억제주의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지역지구제의 세 번째 특징,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지역지구제가 아니라 개발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규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역지구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역지구제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라든지 하는 것들 대부분 그 정말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죠. 개발을 좀 뭐랄까요?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용도 지구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용도 지역 대부분은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규제 중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클리드 지역 지구제의 네 번째 특징은 사양 규제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는데 시방서 형태로, 시방서가 뭔지 아실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시방서가 그냥 뭘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얼만큼 필요하고 이 재료가 얼만큼 필요하고 이 재료가 얼만큼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은 또 얼마나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작성해 놓는 걸 시방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사양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방서 형태의 사양을 정해 가지고 규제를 가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사양 규제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꼭 집어 가지고 규제를 하는 그런 제가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필지주의입니다. 그래서 필지주의는 토지 이용의 규제 단위가 각각의 필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뭐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딱 하나의 필지, 한 개의 필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든 또는 이제 개발 억제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또는 저기 막 규제를 주로 가하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필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좀 대규모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필지 하나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이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이제 이 유클리드 지역지구제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허용이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 개의 필지를 한꺼번에 개발하고 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이제 필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용도 순화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도 순화주의는 주택지에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아파트도 주택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지는 이제 저층 그리고 고급 주택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장, 아파트 이런 걸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용도 순화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 순화 그러면은 순화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용도 순화 그러면은 굉장히 좋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각각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용도 순화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개발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저기 활용을 했던 유클리드 지역지구제가 좀 한계를 보이게 되고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에 대해서 보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개선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완하고 개선된 새로운 지역지구제를 일반적으로 비유클리드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유클리드 지역지구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지역지구제가 아닌 지역지구제이다라고 해서 비유클리드 지역지구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탄력적 대응 기법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지역지구제의 아까 특징을 갖다가 그 사전 확정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첫 번째 특징으로 들었는데요.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토지 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예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확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뭐 자동차를 보급하다 보면은 뭐 주택지가 여기서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뭐 많이 보급되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거기 말고 뭐 딴 쪽에서 이렇게 뭐 일자리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또는 공업적으로 저막 출퇴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사전 확정적인 방식을 대신해 가지고 좀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나타난 게 탄력적 대응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대응 기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적용의 특례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영미법,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법률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그때 이제 불필요한 곤란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법 정신 또는 입법 의도에 배치되지 않는 한 그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의 특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 그러니까 유클리드 지역지구제가 주로 활용이 되던 그런 시기에도 이 적용의 특례는 시행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서 조금 어렵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갖다 정확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적용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불필요한 곤란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그 법의 정신에, 법의 의도에, 입법 의도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규정을 완화시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적용의 특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물 지으려고 하면 건축성 후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4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2m는 떨어져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선 후퇴, 그게 전면도로부터 일정 거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형상의 이유로 건물을 지을 때 그 선을 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렇게 돌출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지역지구제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심사를 통과하면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어서 조금 돌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적용의 특례 대상을 굉장히 넓힐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토지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질에 관한 수치상의 경미한 완화, 그러니까 아주 조금 완화해 줄 때 그때 적용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주거용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공업용지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탄력적 대응 기법이 특례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례 조치는 어느 용도 지역에 그 지역의 용도를 다소 해치는 면이 있더라도 특정 용도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조례에다 아예 그 항목을 삽입해 가지고 허가하는 그런 제도를 특례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용도 지역에 일반적으로 부적합한 용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의 특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적용의 특례는 법은 그대로 있고요. 법이나 조례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을 할 때 조금 경미하게 이렇게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만큼 이제 봐주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그 특례 조치 같으면 아예 법에다가 조례도 법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 요건을 만족시키면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게라고 하는 조치, 이걸 특례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례 용도 허가, 조건부 용도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특례 조치는 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성격은 아닙니다. 아까 그 적용의 특례 같으면은 개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특례 조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지자체의 어떤 공익적 배려에 의한 차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요.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요. 그냥 차별을 두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배려를 하는 그런 차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동식 주택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지역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럼 이동식 주택 뭐 조금 있다가 또 떠나가고 그러니까 별로 이웃으로서 좋은 이웃은 아니죠. 모텔도 옆에 들어서면은 주택가 인근에 들어선다면 그것도 이제 좀 아이들 교육에 좀 부담이 된다든지 할 수 있고요. 도축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비선호 용도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거적인 이런 것들을 둘 수 없다. 근데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어떤 결정을 좀 완화해 가지고
현안 문제가 되는 걸 좀 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소매 업무 지역에 미국에 이제 소매 업무 지역이라고 하는 용도 지역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소매 업무 지역 내에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뒀는데요. 근데 뭐 예전막그 일정한 요건, 뭐 주차장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짓는다든지, 그다음 부속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건축성 후퇴를 조금 더 많이 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미리 명시해가지고 법에 명시하는 거죠. 조례에 명시해가지고 이걸 충족하면 그러면 허가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의 특례는 법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법을 조금 위배했을 때 그걸 저기 막 좀 특례를 인정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임에 대해서 특례 조치는 아니죠. 특례 조치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법을 아예 조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래 특별하게 좀 허가해 줄게. 뭐 미국 같으면 그 처음에 1920년대 뭐 그때만 1920년대 30년대만 해도 뭐 대단한 개신교 국가였으니까요. 개신교 또는 뭐 정말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교회가 뭐 거의 모든 마을에 다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교회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뭐 도시 지역 또는 소매 업무 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조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탄력적 대응 기법 마지막에 부동지역 지구제입니다. 자, 부동이라는 거 해놓고 제가 일부러 옆에다가 한자를 썼습니다. 자, 부동산 할 때 부자는 안일 부자죠. 안일 부자죠. 근데 여기서 부동지역 지구제 할 때 부자는 이 안일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떠다닐 부자입니다. 떠다닐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유하다, 뭐 부유생물, 뭐 이런 거 이제 표현할 때 그 부자거든요. 그래서 적용의 특례나 특례 조치는 일반적으로 개별 용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이 부동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의 결정에 좀 탄력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용도지역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례 조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미지정된 교외 지역. 그러니까 처음엔 도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도시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그 도시 인근의 지역들을 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에는 아직 그 용도 지역을 확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지정을 해두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시적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이곳에도 정말 용도 지역 지구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전 확정주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하기 전에 어떤 용도로 써야 돼라고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다가 뭘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거 갖다 지금 생각하기엔 참 힘들다라고 했을 때 적용하는 게 이제 부동지역지구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 용도상으로 필요하다라고만 규정을 해두고 그다음에 도면상에 정말 이 필지는 어떤 용도적, 뭐 저 필지는 어떤 용도적 이렇게까지 그 도면상에 배치하는 결정은 유보해 놓는 그런 지역지구제를 부동지역지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지역이 필요하다. 그것만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요. 그 어떤 용도지역, 특정한 용도지역을 어디다 둘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다 배치할까? 이거는 그냥 떠다니게 놔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는 특정 용도 지역을 설정을 해야 되죠. 그렇긴 하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한 그 개발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필지 전체를 갖다 이 필지들 전체를 뭐 막 이렇게 개발을 할게요. 라고 제안을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해당 지자체 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용도 지역을 배치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부동지역 지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동지역 지구제 때문에 이제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대형 쇼핑센터, 쇼핑몰을 갖다 만든다든지 하는 또는 뭐 요즘 같은 주상 복합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그건 좀 그래도 소규모긴 하죠. 뭐 이런 계획 단위 개발을 할 때 그때 이제 지자체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좀 상세하게 대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좋은 그런 지역 지구제, 그러니까 좋은 탄력적인 대응 기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